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2025년 4월 평일 오전이었죠. 창구 앞 번호표는 6명이나 남아 있었고 영숙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서류가 오늘 잘못됐다고요? 은행에 돈을 다시 빌리러 온 게 확인해 보세요.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이거 오늘 하려면 꼭 처리해야 한단 숫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해서요. 서류 위에 감정은 올릴 수 없다고 상담사가 말했으니까요. 거래 내역서 가능한가요? 영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괜히 자기 일이 들킬까 봐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종이 한 장, 두 장,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영숙은 그걸 받자마자 바로 접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먼저 튀어올랐습니다. 맨 위에는 생활비로 나가던 공과금이 보였습니다. 마트, 약국, 병원, 익숙한 것들. 그런데 중간쯤에서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취인 최선희.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월별로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가끔은 300만 원, 500만 원. 숫자가 커지는 날에는 메모가 더 짧았습니다. 도윤 두 글자만 찍힌 날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다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걸렸습니다. 종이가 얇아서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이 사람 누구예요? 영숙이 종이 한 줄을 가리키자 직원은 모니터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고객님 수취인 정보는 계좌주 동의가 있어야. 직원이 말을 흐리자 영숙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동의라는 말이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문을 잠가놓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음이 길게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끊고 다시 눌렀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영숙이 들고 있는 종이 맨 아래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새벽에도 이체가 한 건 더 있어요. 영숙의 눈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 12분. 수취인 최선희. 메모 도윤. 영숙은 그 줄을 보는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4시에 돈을 보낼 일이 남편에게 뭐가 있었는지 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 숫자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거래 내역서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휴대전화 화면을 놓지 못했습니다. 받지 않는 통화 기록 위로 모르는 번호 한 통이 새로 떠올랐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 번호를 바라본 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 현관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열쇠를 한 번에 돌리지 못하고 두 번에 나눠 돌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나고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지 5달째였지만 남편의 물건은 아직 절반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는 꺼내지 않은 채였습니다. 지금 펼치면 다시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긴 컵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고 간 컵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서랍을 하나 열었습니다. 각종 고지서와 보험 약관,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익숙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 봉투였습니다. 영숙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이 집에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혈압약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검사 결과 안내문. 이름을 보려다 말고 영숙은 먼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2년 전, 그 애는 남편이 잠깐 고향 친구 일 좀 봐준다고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식탁 위 가방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병원 봉투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씩 다시 봤습니다. 최선희, 도윤 입원, 종이 위 글자가 집안 조명 아래에서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늘 보이던 열쇠고리였습니다. 작은 심장 모양, 낡아서 색도 거의 바랜 물건이었습니다. 영숙은 장식장 아래 서랍을 열어 남편이 두고 간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몇 장,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고리가 달랑거렸습니다. 영숙은 열쇠고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뒤집어 보니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아니고 주민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종이에 그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병원 봉투에 영수증 번호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순간 두 숫자의 일부가 겹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말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까 은행을 나서며 봤던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영숙 씨 맞으세요? 그 여보세요? 목소리는 영숙이 여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그 숨소리만으로 상대가 쉽지 않은 전화를 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상대는 먼저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영숙에게 이미 낯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 그 종이 위에 반복해서 찍혀 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상대가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는지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그 말 한마디로 이 전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최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로 등록돼 있어 연락처를 찾게 됐다고요. 그 말 속에는 이미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봉투, 거래 내역서, 그리고 심장 모양 열쇠고리. 이것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선희는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도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거래 내역서에 적힌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도윤 입원. 이제 그 메모는 숫자 옆에 붙은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었고 살아있는 누군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묻지 않은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언제부터였는지,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영숙의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정 밖에서 다른 삶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통화를 마친 뒤 영숙은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모아둔 서류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숙이 믿고 있던 것은 남편의 무책임과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거짓말의 이유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양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을 때 영숙은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달아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병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 병원은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지만 복도에는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와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이곳은 원래 자신의 인생과는 무관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시간이 이 건물 안에 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 섰을 때 영숙은 가방에서 심장 모양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물건이었지만 뒤에 새겨진 숫자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직원에게 번호를 건네는 동안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접수 창구 위에는 입원면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환자 이름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시선이 화면에 멈췄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영숙은 이 번호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환자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윤,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이름들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서의 메모, 전화기 너머의 이름, 집안에서 발견한 서류들이 이제 하나의 사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별다른 감정 없이 치료 이력과 입원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입원이 반복됐고 심장 관련 치료가 길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차분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옮기자 병실 번호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쇠고리 뒤에 적힌 숫자와 같은 자리가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그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서류를 아는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병실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여자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그 여자가 이 병실과 깊이 얽혀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정보는 모두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영숙은 서서 남편이 만들어 온 또 하나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익숙한 걸음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들리던 걸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누가 다가오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재호였습니다. 남편은 병원 특유의 회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한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숙과 남편은 몇 걸음 떨어진 채 마주 섰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는 이미 많은 말들이 서류와 기록으로 대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재호는 영숙을 보자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이 조금 전 복도를 지나던 여자가 다시 병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출력된 듯한 진료 일정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병실 앞에서 어색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대를 소개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위에는 환자 이름과 담당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윤, 그리고 그 아래 면회 가능 시간.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숫자나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 하나로 한 사람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쪽에서 기계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상태가 숫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박재호는 약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최선희는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 관계가 오늘 하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서로의 동선을 알고 병원 절차를 익히고 침묵에 익숙해진 시간들이 이미 충분히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거래 내역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접지 않은 채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펼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설명이나 사과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고 다음 검사를 안내했습니다. 최선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박재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영숙은 그 둘의 등을 바라보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선 하나를 긋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선 바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차 옆에 서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계좌 거래 내역서, 병원 수납 영수증 사본, 보호자 등록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송금 기간은 12년이었습니다. 송금 횟수는 184회. 확인된 금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박재호는 봉투를 받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읽는 속도는 느리지 않았고 중간에 멈추는 곳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짚지 않았다는 건 숫자가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없는 말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재호는 자신이 가져온 종이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본인 명의 지분 50% 전부를 처분해 치료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뒤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영숙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동의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영숙은 계약서를 한번 보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찢지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막을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혼은 갈등이 아니라 정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부부라는 말 대신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책임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박재호는 서류 봉투를 다시 건네받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만 주차장에 짧게 울렸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기 차로 돌아왔습니다. 엔진을 걸었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은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 절차는 철회됐고 판결로 진행하겠다는 신청서가 파일 맨 위에 놓였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한 뒤 수정 없이 제출했습니다. 첨부 자료에는 계좌 거래 내역과 병원 수납 기록, 보호자 등록 사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사전 협의 없이 제3자의 생계와 치료에 장기간 사용됨, 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정보만 남겼습니다. 며칠 뒤 열린 변론에서 박재호는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증거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6대 4, 영숙이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유에는 장기 은닉 지출과 사전 합의 없는 자산 이동 시도가 명시됐습니다. 영숙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추가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며 영숙은 휴대전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변경된 계좌 정보와 자동이체 해지 내역이 정상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혼은 대화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합의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과 숫자가 결론을 대신했습니다. 영숙은 법원 앞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통장 정리와 주소 변경이었습니다. 이혼 확정 통지서는 등기봉투에 담겨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수령 확인만 하고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은행에 들러 본인명의 통장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연금 입금 계좌를 변경했고 기존 가족 공동 계좌는 절차에 따라 모두 해지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법원 서류함에 있던 판결문을 꺼내 확일란과 날짜만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혼은 확정됐고 법적으로 남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서류는 분류표에 따라 개인 문서 칸에 보관됐습니다. 박재호는 병원 인근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재산 분할 결과로 아파트 지분 처분은 보류됐고 치료비는 국가 지원과 금융권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았는지 누군가에게는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답을 고르기보다 덜 후회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답과 덜 후회할 선택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에 남겨주신 이야기들은 다음 사연을 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